안녕하세요. 저는 최두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마트 워크 디렉터인데요. 낯서시죠? 그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싶으시, 당연히요. 스마트 워크 디렉터라는 게요. 사실 스마트 워크라는 말 자체가요.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말입니다. 이게 폰트 자체가 잘 안 보여서 그런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일하는 방식의 혁신, 애자일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이전하고는 다르게 일하는 방식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어떤 총칭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지금 스텝에서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요. 이제 그것들을 많은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은 조직부터 시작해서 큰 조직들도 옛날처럼 일했더니 뭔가 안 돼, 이상해.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도를 바꾸기도 하고 공간을 바꾸기도 하고 HR과 관련된 여러 것들을 손보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제각각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시간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의 명확한 목표 아래 이제 디렉팅을 해주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아실 만한 여러 그런 기업들에서 일하는 방식을 변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할지를 컨설팅 해드리기도 하고요. 직접 그 안에서 이제 내부 TF팀하고 같이 공간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또 그걸 평가하는 일도 같이 하고, 그게 제가 주로 하는 일들입니다. 일단은 앞으로 이제 제가 공유해드릴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오늘 저희가 여기서 뭘 나누고자 하느냐인 건데요. 제가 오늘 나눌 내용들은 왜 우리가 일하는 환경이 변했지? 대체 뭐가 영향을 준 걸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그게 짚어보고요. 그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바뀔 건지까지, 그리고 그 얘기들 가운데서 이제 도요타와 IBM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꺼내게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여기 보시면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유튜버예요. 유튜버고요. 지금 핸드폰 다 있으시죠? 저희가 새로운 방식의 일하기를 논의하면서 핸드폰 꺼주세요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핸드폰 꺼내시고요. 한번 노잼보 검색해 보시겠어요? 저 이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 이 영상이요, 시간을 보시면 좀 옛날 거긴 한데 그래도 9개월 전이에요. 보시면 6시간 51분, 4시간 39분, 6시간, 7시간, 굉장히 긴 영상이에요. 그죠? 요즘에는 15초 만에 끝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저 영상들의 조회수가 엄청나요. 작게는 몇만 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인 거는 몇백만도 있어요. 아시죠? 유튜브에서 그 조회수 높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틀면요, 틀어보셔도 괜찮아요. 옛날 거, 지금은 좀 유명해지셔가지고 다른 일들을 하시는데, 공부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분이 있거나 집에 있다면 공부하는 책상에 이 카메라 설치해 놓고 이분이 하루에 7시간이나 8시간 정도를 공부하세요.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왜냐면은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어가지고 준비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다 그냥 자기 공부하는 걸 찍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아직 한 1년 좀 됐죠. 예. 근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그냥 라이브로 생중계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고,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아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할 때요, 저걸 틀어놓고 합니다. 아무 대화가 없어요. 그냥 공부하는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음악 소리 좀 나긴 해요. 장작 타는 소리 같은 거 배경음악으로 깔아서 타는데, 약간 뒷얘기인데요. 이분이 결국은 경찰 공무원이 떨어지셨어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다음 시험을 준비는 하지 않고요. 워낙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저 수입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공무원보다 더 많이 돈을 버신대요. 그래서 지금은 일상을 그냥 브이로그라고 하죠. 일상을 그냥 올리면서 이제 유명한 유튜버가 됐는데, 저는 처음에 저거 나오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 부모님 나이는 60, 70대시니까 보여드렸더니 저런 짓을 하냐고, 말도 안 되고 이해를 되게 못 하셨는데, 제가 저분이 버는 수입을 말씀을 드리니까 너도 해보라고 약간
어, 이게 저는 오늘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저는 중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많이 접해서 한편으로 익숙하긴 하지만 또 내 자신의 삶에는 있지 않은. 근데 이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물론 이게 아주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어떤 한쪽에서 저런 동영상을 가지고 자기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주고 또 그걸 틀어놓고 공부하는 지금의 어떤 세대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아마 오늘 전체를 관통할 때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일하는 환경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고 앞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도 가볼게요. 혹시 세대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아세요? 세대는 나이로, 태어난 해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마인드는 나는 다르다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태어난 그때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때 우리 사회가 어땠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뭐 나이를 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X세대는 잘 아실 거고요. 65년도 전후, 뭐 64년, 66년, 67년 요때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X세대고요. 그다음에 1980년대 태어난 세대. 뭐 79년 좋습니다. 80년, 81년 뭐 요때. 그리고 2000년도 1997년, 8년, 9년, 뭐 2000년 요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이제 Z세대라고 합니다. XYZ 그대로 가서. 저희는 지금 Z세대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세대라서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요 세대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이 이제 화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Y세대와 Z세대는요, 이 2000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저희가 집중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진짜 바로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마인드는 Y세대고, 이제 정신은 Z세대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2000년도가 되면서 기억하세요?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는지요? 아마 X세대이신 분들은 많이 기억을 하실 거고요. Y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직장 생활을 하자마자,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오면서부터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세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이요. 그냥 연결만 됐던 거 말고 빠르게 무언가 일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의 빠른 그런 무선 인터넷이 보급화가 됐고요. 어디서나. 지역차는 조금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늘 가지고 다니는 항상 나의 몸인 이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바이스고 거의 컴퓨터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모바일,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개인화된 디바이스가 이제 물론 지금처럼 이런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런 형태들이 초기에 나타난 게 바로 요 근처입니다. 근데 세대의 나이를 보시면은요. Y세대가 1980년 정도에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2000년대는 거의 성인이 됐을 때예요. 그래서 뭐 사회를 처음으로 접했거나, 그죠? 아니면 직장을 가졌거나, 그럴 때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이미 인터넷과 이런 IT 기술, 그다음에 모바일 같은 키워드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던 때이기 때문에 Y세대는 X세대와 좀 다릅니다. Z세대도 그런 의미에서 달라요. 여긴 더해서 태어나자마자 이 모바일과 인터넷이 있었던 세대죠. 둘 다 적응을 하고 있지만 Y세대는 이 아날로그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Z세대는 없죠.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앞으로의 업무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보면 Y세대는 지금 여러분의 조직 포함해서 대부분 우리나라의 세계 조직들의 실무진들의 중심이고요. Z세대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태어났을 때 혹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그들의 환경이나 조건들이 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들은 저희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둘 다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 단순하게 뭐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측면이라든지 자기 가치관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개념도 틀리고요. 일에 대한 생각도 틀리고요. 여기 막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아, 난 틀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같이 일하는 동료라든지 상사에게 기대하는 것도 틀려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되는데요.
한 가지 좀 많이 가장 틀린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지금 가지고 계시죠? 다시 한번 켜시고요. Z세대,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저희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는 Z세대들이 가장 뭐가 다른지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한번 저에게 알려주시겠어요? 아까 전에 여기 X세대가 좀 계셨고요. 그죠? 여기 대부분 Y세대셨죠. 그쵸?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 검색한 것 닫지 마시고요. 뭘로 검색하셨어요? 뭐 어떻게 검색하셨어요? 구글로. 네. 구글. 네이버. 네. 네, 구글 네이버. 네. 뭘로 하셨어요? 안 하시는, 멋있습니다. 그쵸. 나는 그런 검색 결과 따위에 흔들리지 않다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구글로 했어요. 구글로 하셨어요? 네, 아마 비슷비슷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요, 만약에 검색을 해서 할 때 켠 앱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뭐 좀 낫다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맞습니다. Y세대 혹은 그 전 세대. Z세대들은요, 네. 먼저 유튜브를 켭니다. 네. 사실은 한 5년? 3년? 네, 그 정도까지만 해도요. 또 우리는 이 유튜브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한글로 뭐 Z세대 이렇게 치시거나 아니면 검색하시면 사실 결과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한 1년 한 반 정도 전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영어를 할 수 있으시다면 뭐 당연하고요. 그냥 한글로만 검색을 하셔도요. 저도 구글 좋아하고 네이버 좋아하지만 거기서 검색하시는 결과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결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또 했고. 그래서 진짜로 시리어스하게 만약에 습관이 안 되셨으니까 쉽진 않겠지만 유튜브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고퀄의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있다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요, 중요한 거는 이 새로운 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영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네. 가깝게는 그냥 자신의 일상을 아까처럼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예전에 제가 뭐 대리거나 약간 일을 막 많이 배울 때는 이제 위에 저희 상사께서 뭔가를 얘기를 하시면은 거의 제가 그나마 저는 조금 IT 프렌들리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이랬어요. 사진을 찍어서 거기서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찍어서 보내드리면 좀 편리했거든요. 막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요즘에 그 인턴하는 친구들은요, 아예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요. 물론 그 전송이 가능하니까, 뭐 요금제라든지 속도나 그것도 있지만 이미 인식 자체가요, 아니 동영상으로 하면 이렇게 설명 없이도 되는데 그걸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달라진 거죠. 뭐가 더 맞다가 아니라 저는 그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Y세대와 Z세대들의 이슈들이 지금 저희에게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공유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찾으셨던 것 중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가치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 있잖아요. 오뚜기라는 기업 아시죠? 저는 되게 올드한 기업으로 생각하는데 요즘에 Z세대들이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별명이 그래서 갓뚜기예요, 갓뚜기. 그러니까 신과 같은 그런, 그 유재석도 뭐라고 말해요? 뭐 유느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갓뚜기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이 기업이 세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꼬박꼬박 잘 내는 기업이고, 또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들을 잘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실은 오히려 Z세대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X세대 같은 경우에만 해도, X와 약간 Y까지만 해도 X는 사실 경쟁에 되게 유리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세대예요.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맞습니까? 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도 거기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왜냐면 사실 시대적으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차지한다는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컴페티티브한 거예요. 경쟁 우위에 있는 그 세대들이죠. 그런데 이제 Y세대, Z세대로 오면서는 그렇지는 않고 이미 여러 가지가 풍부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Y세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와 내가 아닌 것들의 구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고요. Z세대로 가면 나를 포함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전 세대들보다 훨씬 더 나 자신을 벗어나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고요. 이들이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는 물론 여전히 연봉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 중요하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유들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직은 Z세대들이 조직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 통계가 될 만큼의 자료는 없는데 이제 곧 나오겠죠, 그것도. 네. 뒤에 얘기들이 같이 이어지니까요. 그 부분을 좀 가지고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의 좀 정리인데요. 참 인터넷과 이 스마트폰이 뭐길래 그걸로 대변되는 이런 시대의 변화들 때문에 이 두 중요한 영향을 받은 세대들이 있고 두 세대들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이제 Y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날로그 세대들, 그러니까 본인들의 Y세대들 부모님은요, 되게 열심히 일하셨던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몸을 바친다. 평생 직장이다. 그 다음에 그냥 뭔가 가족들이 있다가도 일이 있으면 나가는 게 실제 가족들도 그거를 인정해줬고, 그 다음에 사회도 그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던 그런 세대들, 그걸 보고 자란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게 없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지키는 선에서 내 자신도 지킨다는 거죠. 내 인생, 나의 시간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과 삶 사이에 사실은 균형이라는 표현은 전 좀 미화가 된 것 같고요. 사실 일이 대부분 주였거든요. 주였는데 그 전 세대들은 이제는 나는 좀 선을 그을래 라고 해서 이렇게 선을 긋고 너무 서로가 침범하지 않게 좀 균형을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Y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 워라벨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이거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게 왜냐면 이제 이 Y세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갔어요. 회사 안에서. 그래서 이런 워라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도 되는 그런 사회적인 가치가 돼버린 거고, Z세대가 이제 들어오겠죠. Z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친구들은 아날로그 경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속도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Z세대가 빠르다고 말하는 거는요, 우리가 보기에 빠른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게 디폴트예요. 빠른 환경 안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봤자 좀 있으면 다시 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지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Z세대들은 회사를 선택하거나 뭔가를 할 때도 내가 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누굴 보냐면 동료, 상사, 이 두 가지가 팩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두 세대들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어떤 메커니즘 갖고 있다는 거를 약간 이제 세대에서 좀 보고 다음 챕터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퀴즈를 하나 좀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상품을 드리고 싶었는데 상품은 변변찮게 드릴 게 없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전화, 뒤에 안 보시죠? 전화, 라디오, TV, 인터넷, 페이스북 있습니다. 오른쪽에 숫자들이 적혀 있죠. 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 떠오르는 거 좀 얘기해 주셔요. 답을 맞추기 쉽지 않으니까. 뭘까요? 어떤 회사에서는 근속연수 뭐 이렇게, 네, 저 시대 저런 그 전화를 만드는 회사에서의 근속연수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정답은 아니고요. 뭘까요? 너무 좀 넓죠?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단위가 년입니다. 전화는 75년, 라디오는 38년, TV는 13년. 뭘까요? 뭐지 싶으신가요? 숫자는 모르겠는데 네. 100만인가 1억 사용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와, 이거 기본인 건가요? 맞습니다. 5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이에요. 5천만이면 거의 우리 남한 인구 조금 안 되죠.
전화가요 5천만 명의 이용자를 갖는데 75년 걸렸습니다. 자그마치. 라디오는 그 절반인 한 38년 정도 걸렸고요. TV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13년 만에. 인터넷, 페이스북 급속하게 줄어들었죠. 페이스북도 지금은 꽤 많이 걸렸네요. 그죠?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밑에 보이세요? 여기? 네, 하얀색으로 진짜 요만큼 단위도 년이 아니고 1입니다. 1. 여기는 대체 뭘까요? 얘는 노트북이요? 아, 노트북 아닙니다. 네? 유튜브? 아, 죄송해요. 제가 유튜브인데 노트북이래요. 유튜브 비슷한데 조금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다 해보세요. 자, 틱톡. 틱톡은 아마 훨씬 더 적게 걸렸을 거예요. 저도 틱톡 좋아하는데, 네네. 틱톡은 제 생각에는 메신저? 비슷합니다. 메신저. 여러분 지금 폰에는 사실은 없어요. 없고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한 2, 3년 전에. 지금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다. MSN 이런 건가요? 네네. X세대. 세대가. 저도 이제 안 쓰는데. MSN 메신저. MSN. 네. 바로, 네. 아시죠? 또 여기서 누가 웬 새? 이러시는 거 아니죠? 게임입니다. 네, 유럽에서 만든 스타트업들이 만든 게임이고요. 이 앵그리버드가 사실 5천만 명 이용자 확보하는데 저 정도만 걸렸고 저뿐만이 아니라 일일 접속자 수 자체가 그 수만에 이르는 굉장히 아주 커다란 성공을 거둔 그리고 많이 빨리 퍼져 나갔었죠. 근데 여러분 왜 앵그리버드는 35일밖에 안 걸렸을까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게임이잖아요, 그건. 그죠? 다른 거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앵그리버드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렇게 짧게 걸리진 않았었어요. 다시 돌아가서요. 위에 페이스북, 인터넷 보시면 이렇게 이용자 확보에 걸리는 수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걸까요? 왜? 여러분이 사실은 답을 알고도 계시고요. 가지고도 계세요. 맞습니다. 네. 얘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얘 때문에 아까 인터넷, 물론 얘가 인터넷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기본적으로 같이 이제 다니는데 이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정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속도 그다음에 그 대상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보의 양이 사회 안에서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사실은 앵그리버드도 이제는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포켓몬고도 잘 아시죠? 네, 사람들이 일하다가도 포켓몬고 찾았다 그러는데 저 게임은 단식 9일 만에 이 5천만 명이 확보가 됐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요즘에 라이브로 하게 되면은요 한 하루 안 돼서 5천만 명 그다음에 그 1억 정도는 가뿐하게 넘어갑니다. 아마 지금은 또 더 할 거예요. 저것도 또 통계가 몇 달 됐으니까.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스마트폰 때문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모바일화된 이 디바이스가 가지는 영향력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아주 단순화하긴 했지만요. 핵심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정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면 저기 보시면 이미 우리는 저 4번 단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관리하거나 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 건 너무 오래됐고 이제는 조직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도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포인트냐면요. 아직도 그리고 학교나 조직에서는 조직 안에 있는 정보들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많은 자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그리고 그게 이미 불가능한 선을 아주 오래전에 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정보가 늘어나게 되면요. 그것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의 일을 하는데 예전에는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할 일을 우리가 12월에 할 일을 1월에 계획해도 괜찮아요. 별로 환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많아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메커니즘도 아주 밀도가 높아지고 하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1월에 계획을 했지만 3월이 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12월에 가면 그때 이런 계획을 왜 세웠는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 뷰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 스펠링이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지금은 너무나 빠르게 계속해서 변하고 그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짐작되지 않고 또 그것 자체도 모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제일 잘 표현해주는 저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가져왔는데 분명히 물에서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쨌든 퍼지기는 하겠죠. 그렇겠지만 어떤 식으로 퍼지고 어떤 속도로 갈지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짐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획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틀리는 거죠. 이게 아마 일을 하시면서도 그걸 느끼셨겠지만 실제로 제가 이거를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봤어요. 통계를 냈는데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이 일을 할 때 일하는 시간, 그러니까 스케줄,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거를 계획하고 그것들을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용하고 시간이요, 실제로 계획한 것보다 달라지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달라질까요? 조금 그냥 이거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답 드리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뭐 1억에 너무 크게 하지 말고 1,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한 달 안에 이 일을 끝내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한 100개 회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실제로 평균적으로요,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쓰게 될까요? 아주 계획을 많이 세우거든요. 계획에 막 한 몇 달을 쓰기도 해요. 정확한 수치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기억으로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45%가 늘어나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기간은 75% 늘어납니다. 왜냐하면요, 기간이 늘어나는 거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계획을 잘못 세운 게 아니라 막 지금 환경이 계속 변하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 시점의 조건들만을 가지고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이걸 한번 해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해봐야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고 다시 리스팅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계획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계획에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의존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조직이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요. 애티튜드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자체가. 제가 그거를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말만 하느라 정작 해보지를 못했거나 혹은 마지막에 해봤는데 쓰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저희가 워터풀 방식이라고 해요. 폭포 아시죠? 이렇게 위에서 훅 떨어지는. 그래서 일을 할 때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있는데 그거 요구사항이 뭔지를 엄청 완벽하게 계획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기획을 하고요. 기획이 완벽하게 끝나면 이제 실무자들이 구현을 막 하죠. 꼭 IT뿐만이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도. 그리고 그 다음에 제품이 다 끝나면, 만들어지면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배포하고 리뷰를 하죠. 이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워터풀 방식의 특징은 첫 번째 단계에서 컨펌이 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요구사항 분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설계하지 않습니다. 설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구현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는 게 괜찮았어요. 실제로.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잘 먹혔어요, 지금까지는. 왜냐면요, 아까 저희가 사회가 변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시장이 빨리 변하지도 않았고요. 정보가 그렇게 빨리 유입되지도 않았고요. 같이 있는 멤버들이 1년 후에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1년이 되지만 1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12월 달에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컴퓨터에다가 윈도우 까실 때 뭘로 까셨는지 생각나세요? CD로 깔았어요, 저희. 그쵸? 사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총무팀이 아니면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USB나 뭐 받아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데이트가 1주나 2주 단위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1년이 지나서 한번 배포가 되면 그 다음 버전 나올 때까지는 버그를 안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는 팔리지 않는 거죠. 시장에서 이 커스터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옵션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주기가 길어지면 제품 안 삽니다. 여러분 앱 다운받았는데 버그가 있는데 한 달 동안 안 고쳐진다면 쓰시겠어요? 다른 옵션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던 애자일이라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니라 핵심 개념만 말하면 이런 워터풀 방식이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자꾸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기만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이 주기를 1년이었다면 확 줄여서 뭐 2주나 한 달 만에 한번 휙 돌리는 겁니다. 당연히 굉장히 불안전하겠죠. 아까 저쪽에 계신 팀에서 했던 것처럼 조그맣게 삼각성을 만들어 보시고 살짝 올려놔 보면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아, 요럴 때 쓰러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주기를 돌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이 플래닝이라든지 만드는 과정을 또 반복하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뭐 이 단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좀 출시하기 좀 그래서 뭐 베타 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알파 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it works 하는 것, 진짜 우리의 목표에 적합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워터풀 방식과 애자일 방식, 소위 말해서 옛날에 우리가 일하던 방식과 지금 우리가 뭐 스마트 워크니 뭐니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을 하면은요, 우리의 일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왜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앞에서는요, 이게 가능했던 시대, 그리고 이게 효율적이었던 시대는 어디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완벽한 계획이 제일 중요해요. 이 설계를 잘하게 되면 밑에는 그거에 잘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잘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단에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또 여기 있고 그래서 밑에 있는 이 기획이 잘 되고 계획이 잘 되면 그거를 정말 잘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거기서는 빨리 정해진 매뉴얼대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 명이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빨리 알고 목표도 알고 가지고 있는 리소스도 뭔지 알고 그래서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 빨리 쫙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이에는 왜냐면 여기에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밑에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계가 생기는 겁니다. 위계가 있어야만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애자일 방식으로 하면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게 애자일 방식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사이클이 너무 길어지니까. 애자일 방식에서는요, 이 각각의 팀들이 일을 하는데요. 이 팀들이 기능팀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마케팅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우리는 개발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디자인만, 이런 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를 만들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결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실제로 여러분의 회사나 조직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위들, 성과들로 팀이 묶여져요. 이 다른 색깔들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일하려면요, 굉장히 많은 협업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 이 단계들이 우리가 기능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잖아요. 각 부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협업을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나눠져 있으면요, 당연히 느려집니다. 느린 건 치명적이거든요, 애자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케팅을 올린다, 뭐 제품을 잘 설계한다가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제품을 잘 만드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중심으로 한 팀이죠. 여기서 일을 해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시장에 팔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 겁니다. 우리 조직에 레베뉴를 만들어준 게 생긴 거죠. 그런 팀들이 이렇게 있고 이 팀들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안에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역할 중심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가 막 이렇게 중구난방에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잡아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회사가 가지는 사명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시멜로 있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우리가 지금 목적이 뭐냐?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 조직들은 중심에 놓고서 일을 합니다.
옛날에는요, 여기 계신 분들만 이 사명의 가치를 알면 돼요. 사실 알아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번거로운 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그런데 여기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죠. 환경이 바뀌어서 조직의 구조가 바뀌게 된 겁니다. 결국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저희가 보면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대가 복잡해지니까 결국은 이 팀들이 조직 구성이 부서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협업도 안 일어나고 이게 개인의 애티튜드 문제가 아니거든요. 조직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협업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점 어떤 성과 단위, 여기서 말하는 건 실제로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단위의 팀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업무 시간과 업무 공간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건 앞에 말씀드렸던 세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Y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IT,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마인드, 그 경험과 그 다음에 디지털의 마인드를 둘 다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삶에서 나인 것과 공적인 것, 그러니까 일과 관련된 것을 나누는 것, 그걸 계속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 다 양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워라밸이나 유연근무제와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Y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공간은요, 사실 훨씬 더 시간보다 뭐랄까 더 적극적인 변화예요. 왜냐하면 한 공간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업무 시간을 변하는 것보다요, 사실 공간이 바뀌면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업무 공간의 변화는 사실 업무 시간의 변화를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Z세대가 여기에는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이 업무 공간에 대한 변화인데요. 결국 시간을 포함하는. 그래서 이전에 사무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러 간다라고 할 때 왜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러 간다가 동의어일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야만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만들어진, 거기가 아니면 일할 수 없는 사무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T라든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재택근무 형태로 확산이 됐고, 스마트 오피스는 다시 오피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요, 이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재택근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일하면 뭐 하루 이틀 괜찮아요. 집 괜찮아요. 그죠? 출퇴근 시간 줄어들고. 근데 엄청 힘듭니다. 애기 울고요. 집안의 가족들이 계속 뭐 물어보고요. 카페 가면 인터넷 와이파이 물어봐야 되고요. 필요한 것도 막 차징해야 되고. 하여튼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뭐 3-4시간을 그냥 그 환경 세팅하는 데 써요. 방해물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재택근무라는 게 사무실 밖에서 일한다는 게 더 환경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 오피스는 그걸 이제 간파하고 이 사무실 자체를 가장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준 거죠. 이 개념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늘의 저희가 마지막 결론으로 가져갈 왜 도요타는 재택근무를 가고 그다음에 IBM은 폐지했는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피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대부분 아직도 이렇고요. 전통적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 사무실에 있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노트북을 쓰면서도 그렇게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화가 되면서는 더더구나 그렇게 됐죠. 길가에서도 일할 수 있고,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모든 일해야 되는 서류들이나 정보들이 다 이 온라인 안에 있기 때문에 배터리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여전히 사무실은 존재하지만 그 외에서의 근무들을 허락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택근무. 사실 영어로는 저희는 이 work from home이라는 말이 대부분 그 약간 스탠다드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검색을 만약에 하신다면 이 단어로 하시면 훨씬 더 맞는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이요. 재미있게도 다시 이쪽이 아니고요. 네, 또 다른 형태의 오피스예요. 이 두 개의 오피스는 공간에 모인다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크게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재택근무에서 이 집이나 카페나 혹은 제3의 공간들은 사실 일하기 쾌적한 환경이 아니죠.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모여서 일하는 게 효율이 좋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늘 이렇게 일할 수만은 없다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사무실을 가장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든 것이 바로 스마트 오피스입니다. 그렇다고 이 공간은 일하기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시대에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요. 스마트 오피스를 저희가 구축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사실 인테리어 관련된 거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이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할 때 그 각각의 최적화된 공간들을 다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제가 혼자서 소리도 들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소음도 있으면 안 돼요. 집중적으로 정말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서 그럴 때 제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지금 여러분 사무실은 어떤가요? 아니 뭐 다른 사무실 생각하셔도 아마 적절하게 계속 방해를 계속 받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 나를 부르기도 하고 소음도 들리고 전화도 들리고 이 공간이 최적이 아니죠. 더 재밌는 거는 내가 보고서를 쓰거나 중요한 어떤 그런 집중 업무를 할 때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또 예를 들면 오늘 강연을 위해서 제가 SD님이랑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돼요. 한 2-3시간. 그럴 때 지금 우리의 사무실도 적합할까요? 아닙니다. 저희 시끄럽죠. 아마 카페를 갈 거예요. 저희가. 그죠? 여기서라면. 아니면 미팅룸을 가던가. 그런데 저희 둘이서 좀 소리를 듣지 않고 한 2-3시간 정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필요합니다. 팀미팅을 할 때는 팀미팅을 하는 공간이 또 필요하고요. 혼자서 일을 하지만 집중하지 않고 좀 느슨한 업무를 할 때는 사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훨씬 더 효율이 높아요. 사람마다도 다르지만 한 사람이 일하는 방식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9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곳들이 한 사람이 이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그런 공간들을 다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스타일의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공간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공간 안에서 새로운 자극이나 창의성을 좀 자극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그림을 좀 멋있는 거 놓고 되게 뭐 화분 같은 것들을 놓고 이렇게 하면은 좀 창의성이 자극되지 않을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본 창의성은 언제 자극이 되냐면요. 다른 의견들이 충돌할 때 자극이 돼요. 내 주변에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내가 보는 시각하고 다르게 얘기할 때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지금 이제 한국의 문화가 완전히 내재화된 저희와는 다른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사실은 여기에서 창의가 나옵니다. 이분들이 던지는 질문이라든지 다른 해석들에서. 그래서 창의성의 핵심은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양하냐. 그리고 다른 얘기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 오피스는 저희가 캔틴이라는 공간 혹은 차를 마시는 공간을 두는데요. 이게 휴식을 위한 것이기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다른 의견들을 얘기하고 다른 생각들이 섞이라는 거죠. 그런 요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무실과 이 사무실은 이름은 다 같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개를 진화과정이라고 보고요. 기존 오피스에서 전통적인 사무실에서 재택근무로 가는 단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재택근무에서 여기서 이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더 좋게 만들어서 스마트 오피스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요. 여기 있는 거 다 이제 집에서 하지 말고 다 들어와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느 정도 느슨하게 허용해 주면서 이 공간을 사무실을 최적의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1번의 과정에 있는 회사가 있고 2번의 과정에 있는 회사가 있고요. 아예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3번으로 간 회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토요타는요. 지금 이 첫 번째 과정에서 두 번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혁신적이죠. 왜냐하면 공장을 가진 회사들이기 때문에. IBM은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보시는 시각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오늘 여기서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게 어쩌면서 틀리냐면 지금 IBM은 사실 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는 과정으로 저희는 봅니다. 이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T 같은 데가 그런데요. 여기가 더 혁신적이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IBM은요 이미 이런 원격 근무, 그러니까 재택 근무라고 하는 것을 1980년대, 90년대부터 했어요.
다른 회사들은 생각하지도 못할 때 이미 여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이 회사들은 너무 아시겠지만 이미 그 이후에 2000년도에 크게 된 회사들이잖아요.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중국인들이 신용카드 개념이 없잖아요. 왜냐면 바로 모바일에 있는 모바일 페이를 하는 것처럼 저희는 이 과정을 거쳤지만 중국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온라인 페이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IBM은 사실은 토요타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사업적인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토요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과제들이 있고요. 이 공장도 있고 또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요. 환경도 좀 다르죠. 그리고 IBM은 지금 여기서 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여기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이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전통적인 사무실에서 이 원격 근무로 가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는 이 대안 공간들이 일하기가 좋아야 해요. 이게 지금 여기가 가지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에서 스마트 오피스라는 곳으로 가려면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일을 하고 있지? 회사의 비전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 목적성이 되게 중요하고 스스로 그걸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율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흩어져 있어도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IBM은 변화 과정은 이랬는데요. 안에 이 변화 과정을 겪게 된 동인들은 순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IBM이 처음에 꽤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이 단계에서 이쪽으로 갔을 때 원래 이건 뭐냐면 기존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자율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IBM은 그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공간 임대료 같은 것들로 인한 그 수익, 그러니까는 코스트를 그걸 막기 위해서였었죠.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자율성이라든지 목적을 모아주는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않았거나 굉장히 부족합니다. 야후도 같은 길을 밟았어요. 그래서 야후도 표면적으로는 이런 모양새였지만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이런 목적성과 자율성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야후 거의 없어진 거 아시죠? 네네. 재택근무에서 이 오피스로 갔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이 조직 안에 그런 씨앗들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이제 이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스마트 오피스를 실행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이슈가 달라요. 그래서 이 공간이 바뀌면 사실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뀝니다. 서로 많이 주고받거든요. 또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공간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너무 차이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나라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이요.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서 공간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시키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직원들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마인드에 따라서 일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게 더 나았다. 왜냐면 내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율적으로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팀장님에게 컨펌은 계속 받아야 돼요. 팀장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례를 든다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방식과 공간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일치시켜서 사실 같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잘하는 기업들, 여러분 아시는 M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네덜란드가 먼저 시도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이 공간을 변화시키면서 제일 처음에 없앤 게 뭐였냐면요. 여러 가지를 없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출퇴근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의존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의존해서 일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너무 멋지게 성장한 MS가 있지만 그 1, 2년 사이에 여기에서 퇴사를 하거나 나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MS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 조직이 문화를 변화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그분들은 안 받는 분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걸러지는 과정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남는 사람들이 또 안 보이던 사람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조직 문화와 일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받아들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각각의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리스크도 있고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토요타와 IBM의 관계를 좀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질문을 왜 토요타는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IBM은 포기했는가가 아니라 IBM은 지금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목적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사실은 주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회사에.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 IBM과 관련된 여러 기사들을 보시면 조금 더 인사이트 있는 통찰을 좀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에서 이제 공간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전반적으로 일하는 방식은 변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다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건 사실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는 거라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프레임을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한 축은 확실히 업무 시간 맞습니다. 업무 시간이라는 한 축이 있고요. 그걸 얼마나 여기에다 자율성을 두느냐, 그 다음에 업무 공간에 있어서 얼마나 유연성을 두느냐를 두 축으로 놓고 지금 대부분 이제 전통적인 조직들은 고정된 시간에 고정된 곳에서 일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에 조금 더 각각으로 플렉서빌리티를, 그러니까 유연성을 둔 것들이 이제 스마트 오피스 혹은 유연근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든 공간이든 한쪽에 굉장히 많은 자유를 준 방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완전히 업무, 이 공간에 있어서 자유를 준 게 리모트 워크.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서 일하는지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일하는 시간에 대한 제약도 거의 없어지는데, 하지만 또 회사에 따라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같이 온라인에서 같이 일을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좀 더 유연성만 확대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업무 공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오픈성을 두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완전히 오픈해버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재량근무라고 하는 그 워딩이 있는데, 여러분 아신 회사 중에 밖으로 제가 기사는 나진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카카오 아시죠? 카카오가 지금 다양한 방식의 이 업무 형태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팀에 따라서 이 안에서 업무 형태를 선택합니다. 유연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다 원하는 형태를 할 수가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그 자율도를 많이 준 게 재량 근무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이건 중요하지는 않고요. 다만 무슨 일을 언제까지 우리 팀이 같이 한다라는 것만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책상도 있고 사무실도 다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화 과정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되는 회사는 없어요. 업무 시간은 상관이 없는데 공간은 꼭 한쪽이어야 돼. 이런 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고. 그래서 이 진화 방향은 모든 것이 업무 시간과 공간이 다 고정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이제 점점점 그 두 가지 축의 유연성을 둔 곳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추세고요. 사실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은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실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조직에서의 자유는 두 가지로 나눠요. 실제로는 하나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자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디바이스를 쓸지, 내가 몇 시에 일할지, 몇 시에 어디 가서 일할지, 누구를 만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에 관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업무의 의사결정권에 있어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혹은 팀에. 그거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지, 어떤 회사를 선택할지, 또 어떤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을지, 누구를 고용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할 수가 있죠. 저희는 유럽 회사들하고 많이 코어를 하는데, 한국 회사들이 저는 당연히 정서에 더 맞죠. 제가 한국인이니까. 하지만 두 실무자들과 일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유럽의 회사들은요, 이 실무자와 제가 만나서 일을 하면 이 실무자가 왜 실무자냐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예요. 이분이 논의할 수 있는 것에서는 이 사람이 여기서 그냥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이 돼요. 여기서 예스 했으면 예스고요, 노면 노예요. 그런데 한국 회사에서는 이분이 실무자여도 이분과 대화해도 결론은 절대 여기서 나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내부 의견 확인하고 컨펌 받은 다음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레벨도 한 레벨이 아니고요, 두세 레벨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업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성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의 이제 업무 환경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큰 팩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여기는 제가 여시제라고 적어놓은 건 저희가 보는 관점도 있지만 사실 근데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혹은 멀리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일하는 곳, 나의 일,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어떤 식으로 바뀔까? 다만 저희가 조금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될 건가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당위라는 부분을 많이 빼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음원이 이제 CD나 아니면 테이프로만 사실은 가능했다가 MP3라는 너무 좋은 방식으로 아주 저렴하게 불법 다운로드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다운 받아보셨죠? 전 막 앨범도 받고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도. 근데 거기에는 당위가 있진 않았어요. 나의 당위는 뭐였냐면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가장 적은 시간과 돈을 써서 잘 듣고 싶다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방법이 불법 다운로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학생이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그거 하지 않죠. 얼마 아끼려고 하다가 돈이 더 들어가고 음질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왜냐면 저렴하게 그리고 좋은 퀄리티의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또 인터넷도 있으니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잘 갖춰졌기 때문에 기술도 있겠지만 관련된 서비스도 많이 나왔고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도 저음질 듣고 싶지 않아요. 좋은 음질의 그 음악을 듣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점점 이용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일이라든지 저희는 이제 공부 관련된 환경도 같이 많이 보는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당위라는 걸 배제하고 나면 좀 다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냈던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런 추세들이 보여하는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말 정답이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분들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제가 깔겠습니다. 결국은 당위라는 걸 빼놓으면은요. 무엇 때문에 변하지? 뭐가 자꾸 변화를 촉진하지? 되게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저희가 MS 아까 얘기 잠깐 살짝 드렸었잖아요. 공간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제 자기 자리 없었고요. 모든 공간이 내 자리죠. 그리고 출퇴근의 개념이 없었고 그때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그 담당자에게 그 혁신을 시도한 또 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아니, 네덜란드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왜 이렇게 네덜란드는 혁신적으로 바뀐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저희는 그때만 해도 너네 네덜란드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담당자의 대답은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그런 대단한 의지가 아니라 아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좋은 개발자들이 안 와가 답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개발자들은 그 IT 쪽에서는 좋은 개발자들은요 사실은 회사 다니지 않아도 혼자서 충분히 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남는 시간에 되게 가족하고 보내거나 자기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도시에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도식을 그런 당위를 제외하고 보시면 좀 해석이 쉬우실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의 키워드는 결국은 이거거든요. 너무 빨리 변하고 우리 세대 입장에서 변화가 많고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예측이 불가해.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많이 이거는 저희가 많은 조사들을 통해서 정제된 언어죠. 정제된 언어지만 결국은 첫 번째는 빨리 반응해야 된다. 왜냐하면 변하니까. 변화에 반응하지 않는 건 도태될 수밖에 없죠. 어떤 서비스든. 사람도 그렇고요. 그래서 빨리 반응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다. 빠르게. 두 번째는 빠르게 반응하려면요. 컨펌 받고 허락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줘야 되는 거죠. 자율이 옳아서가 아니고요. 자율을 주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희 집에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저하고 저의 남편하고 그다음에 동생이 같이 살아요. 남동생이 같이 사는데 집안에요. 어머니가 예전에는 혼자서 일을 다 하셨어요. 자유를 주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그래서 다 하셔야만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사 가면서 이제 새 집을 합쳤거든요. 집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혼자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불가능해요. 그럼 집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또 층이 한 층이 더 늘어나서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어머니가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제 방 청소는 제가 하고요. 빨래는 누구든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법이 이전에 왜 안 됐냐면요. 저희가 주방에 들어가도 뭔가 기구를 봐도 집안일을 하는 그 기구를 봐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뭔지도 잘 몰라요. 청소기도 잘 쓸 줄 모르고 아버님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사 가서 한 게 뭐냐면 각각의 그 집안일을 하는 물건들을 다시 사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저희끼리 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자율성이 그냥 생겨버린 거죠, 이제는. 그런 의미의 자율성입니다, 여기서는. 자유를 주지 않으면 빨리빨리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지를 못하는 거. 첫 번째 반응성, 두 번째 자율성, 세 번째는 결국은 협업해야 된다. 왜냐하면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의 일을 하는데 관여되는 팀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 책 하나 내는데 그냥 작가하고 그냥 편집자만 있으면 됐거든요. 뭐 너무 제가 좀 약간 심플리파이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은요. 온라인에서 이걸 커뮤니케이션하는 친구도 필요하고요. 인플루언서도 필요하고요. 사파리 그리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또 이북을 만드는 사람 또 필요해요. 그게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협업이라는 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인 거죠.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가 저희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크게 공간과 인재, 채용과 조직 운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 아시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논의를 위해서 좀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반응성은 뭐냐면요. 조직에서 가장 많이 코스트가 들어가는 건 사실은 유지와 관련된 거예요. 뭐 인력은 코스트를 보지 않고요. 요즘에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사람, 소위 말해서 총무팀이라고 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보통 회사들에. 근데 이 조직들이 빨리빨리 너무 많은 빠른 변화에 반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조직이 갑자기 훅 작아지기도 하고요. 훅 커지기도 합니다. 네. 이전하고는 속도가 많이 달라요. 그럴 때마다 계속 사무실 만들고 계속 거기 관련된 총무팀이 일하고 이렇게 해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코스트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간에서 회사마다 브랜딩된 작은 자신들의 본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 업무에 최적화된 코워킹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코워킹 스페이스가 뭐냐면요.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전에 제가 스마트 오피스라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회사가 인원도 많고 몇백 명, 몇천 명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이 사무실을 변화시키는 거라면 코워킹 스페이스는 그런 걸 하는 한 회사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비즈니스 센터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 집을 짓지는 않고 집을 많이 잘 지어놓은 곳에 내가 집 하나를 얻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서비스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오피스, 그 회사의 오피스나 팀의 오피스만 제외하고는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코워킹 스페이스에서는 사실은 들어가게 되면 일 말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총무팀이 없어져요, 사실은.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조직에서 사무보조라고 하는 것들도 아마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그것들을 다 여기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이 늘어나면 그냥 얘기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인원이 늘어난 책상들을 바로 마련할 수가 있고요. 줄어들면 또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인원의 축소나 확장, 변화에 굉장히 유연하죠. 그래서 이런 업무 공간들로 들어가는 회사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사실은 이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가 위워크, 패스트파이브 요 두 개가 거의 축으로 가고 있고 위워크는 굉장히 글로벌한 회사고 많은 투자를 받았죠.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환경이 다른데요. 거기에 가보시면요. 저는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을지로 위워크에 롯데칠성, SK 계열사,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은 안 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스트리아 대사관이 있는데 저희 관광청도 여기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의 일부 팀들이 여기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1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에서의 변화가 하나 있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인재 채용이죠. 이게 바로 자율성에 들어가는데 결국 이 자율성은 결국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권한에 대한 문제를 결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Z세대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은요 재밌는 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은 다 대면에 더 강해요. 대면이 그래도 대면으로 일해야 일하는 거지라는 말은요, 저희가 그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대면이 더 불편해 하기도 하고요. 이들은 실제로 디바이스를 조작해서 만나서 더 이 자판이 더 빠른 거 아시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공유를 하기도 해요. 얼마나 그게 더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세대들에게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퀘스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리모트 워크라든지 재량 근무가 훨씬 더 이 인재들을 데려오는 데 좀 유용하고요. 또 이 리모트 워크의 커다란 그 장점이라기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최근에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제주와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낸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리모트 워크를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완전 재택근무죠. 100%. 거기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근데 이 리모트 워크를 하게 되면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만약에 여시제에서 좋은 직원을 뽑고 싶습니다. 사실 좋은 직원을 뽑으려면 풀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5번이든 그러려면 적어도 저 같은 사람 오기가 힘들어요. 저 집이 용인이거든요. 뭐 그래도 다닐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만약 부산에 산다면 못 올 거예요. 제 남편이 프랑스인인데 프랑스에 있다면 저는 여시제랑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리모트 워크를 하게 되면요. 일단 인재 풀에 있어서 공간적인 제약이 확 떨어집니다. 없어지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리모트 워크를 아예 초반부터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 회사들이 지원을 받아보면은요, 그 비슷한 크기에 비슷한 조건의 다른 회사들보다 지원자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뭐 지원자가 많다고 인재가 더 많은 거다라고 결론 내릴 수 없지만 더 많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걸 또 되게 잘해서 이용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그 워드프레스라는 플랫폼 만든 회사죠. 요거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어서 제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같이 일해야 된다는 거. 회사에서 일하든 이렇게 일하든. 그리고 Z세대들은요. 같이 누가 일을 하느냐,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에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부터 설명을 하죠. 아까 전에 지금 조직이 우리는 기능 위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애티튜드 문제가 아니고요. 개인의 성향이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목표가 테스트예요. 근데 제가 테스트까지를 잘해주는 게 나의 목표고 내 성과가 테스트를 얼마나 잘했고 여기서 버그를 얼마나 잘 잡아냈냐 혹은 뭐 테스트를 해서 문제점을 얼마나 다 잡아냈냐가 제 목표면은요 저는 그 다음 단계인 얘가 이제 나갔을 때 얼마나 잘 팔리냐는 당연히 관심을 갖기가 힘들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지금 현재 조직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과에 영향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일로라고 말하는 그 조직의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성과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팀 단위로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시제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연구를 하시는 그런 쪽이 있고 그걸 실행하는 쪽이 또 있고 그걸 다시 리뷰해서 뭔가 검토하는 데가 있다면 지금은 아마 그게 팀으로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대부분 회사들이. 그렇지만 이 팀들이 사실 같이 일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게 되는 거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의 조직 구조의 모습입니다. 그 예가요. 제가 첫 회사로 있었던 데가 지금은 이제 카카오로 합병이 됐지만 다음이었어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인데 제가 들어간 팀은 마케팅 팀인데요. 보통 마케팅 팀에는 마케터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는 마케팅 팀 안에 이 목적별로 여러 개의 팀이 하나 있었고요. 세부 서브팀이 있었고요. 저희 팀 안에는요. 개발자도 있었고요. 디자이너도 있었고 카피라이터도 있었고 이렇게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우리나라 텔레콤 회사랑 제휴를 맺어서 수익을 내는 게 저희 목표였죠. 옛날이었는데 꽤 오래된 회사였는데도 그때는 이렇게 성과 기반의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일을 하면 안 만나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그 만남의 계기가 이제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적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요. 큰 행사가 되고 참여율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거고,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세대의 한계. 저희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협업이 된다고 아직 생각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어떻게 만나서 인터랙션 하는지 잘 몰라요. 당연하죠. 근데 Z세대들은 다릅니다. 이 친구들은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는 협업과 만남과 어떤 인터랙션을 온라인에서 하고 있어요. 그 방식이 굉장히 서로 오프라인과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팀 스피릿 같은 걸 가질 수 있겠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점점 더 옛날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요즘 등산 안 가잖아요, 그죠? 네. 저희 윗세대만 해도 등산 가시고 야유회 하시고 체육회 하시는 걸로 많이 단합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좋은 방법이었고, 근데 요즘 또 안 하시잖아요. 뭐 하시는 회사도 있겠지만, 세대들이 바뀌면서 그런 것에도 변화가 이제 온다는 거고, 점점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대로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변화가 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측 불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환경이 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좀 틀들을 갖고 계시면, 저희가 조사하고 연구를 한 거지만 갖고 계시면 조금 더 멀리까지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